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전기 SUV ID.5입니다. 25년형 ID.5는 한국 시장에 4월부터 인도가 되었고요. 프로 단일 트림으로 6,099만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5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폭스바겐 파이낸셜 이용 시에 18% 할인, 두 번째로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대로 오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5,60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요. 이는 ID.4와 비교했을 때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쿠페형 수입 전기 SUV를 괜찮은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장 디자인은 ID.4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디테일들이 다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글레이셔 화이트 메탈릭 컬러입니다. 그리고 ID.4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헤드라이트까지는 거의 동일하지만 범퍼의 디테일들이 살짝 다른데요. ID.4 같은 경우는 컴포트한 느낌인 반면에 ID.5는 조금 더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을 가져감으로써 역동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휠은 국내에는 프로 단일 사양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전륜의 타이어는 235의 50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또 약간의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커버에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ID.5와 ID.4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루프 쪽을 보시면은 ID.5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루프가 거의 세단처럼 완만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니쉬도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충전 포트는 조수석 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DC 콤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28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충전 시스템을 400V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 ID.5만의 특징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행 가는 거리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ID.5의 공기 저항 개수는 ID.4보다 조금 더 좋은 0.26CD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루프 디테일들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리어램프 디테일은 ID.4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ID.5는 이 뒤쪽에 리어 범퍼 쪽에도 약간의 와일드함을 추가해서 좀 더 예쁜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549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561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넓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짐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ID.5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25년형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선택할 수 있었던 브라운 시트가 삭제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블랙 앤 그레이 시트 단일 조합입니다. 디자인은 세미 버킷형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예쁘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풍 시트도 밑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름에는 많이 덥습니다. ID 시리즈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가 중앙부에 박혀 있고요. 스티치도 나름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넣어놔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죽 부분은 천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연장할 수 있는 패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크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쪽을 보시면은 ID.4처럼 이렇게 클러스터와 핸들이 묶여있는 일체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ID.4와 5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미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제가 며칠간 타본 결과 불편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아이콘들이 많이 나와서 나름 편리했던 것 같아요. 클러스터 사이즈는 조금 작긴 하지만 나의 시속이라든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 가는 거리와 함께 지금은 이게 주행 중이 아니라서 그런데 전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후진을 하는지 드라이브를 넣는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칼럼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후진과 파킹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12.9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25년형부터 드디어 폼 프로젝션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본 내비는 미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폼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내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전기차기 때문에 이런 충전 시스템도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92%가 차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430km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충전할 때에도 배터리 충전 최적화 모드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패널은 이 아래쪽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도는 빠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송풍 세기를 조절하려면은 몇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살짝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래에는 송풍구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비상등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거대한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올리면은 일반적인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엔 제가 커버를 닫아둔 상태인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컵홀더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패널을 따로 뺄 수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평평한 패널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넣었다 빼기가 좀 편안하게 느껴졌고요. 또 아래쪽에도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총 2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폭스바겐 차들은 헤드라이트 조절을 이 왼쪽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ID5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의 소재나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재들이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조절부와 함께 윈도우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열 윈도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뒷자리 윈도우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D5는 기본부터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1열에서도 좋긴 하지만 2열에서 봤을 때 개방감이 더 좋게 느껴졌고요. 또 시트도 이게 팔걸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긴 하지만 콘솔 박스가 따로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폭스바겐의 ID5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프로 트림으로 한국에는 프로만 출시가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프로 퍼포먼스, GTX까지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싱글 모터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살짝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82.8kW NCM 3원계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1회에 434km를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배터리가 89%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3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0%까지 완충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460에서 47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준수한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폭스바겐의 ID5를 타고 도로에 딱 나왔을 때의 첫 느낌은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ID5가 4에 비해서 숫자도 더 크고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 또 쿠페형 SUV의 디자인도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세그먼트로만 따졌을 때에는 준준형 C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체 크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시트 포지션도 그냥 정말 노멀합니다. 노멀해요.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정말 표준적인 대중적인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다만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ID5만의 특징이 있다면 뒤쪽에 리어 유리 있잖아요. 뒤쪽의 유리에 덜렁 중앙부에 스포일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 저거 뭔가 싶었는데 스포일러예요. 스포일러가 대뜸 저렇게 뒤에 보이는 거 말고는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뒷유리가 살짝 눕혀져 있어서 후방 시야가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뒤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쾌적하진 않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저는 B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모드입니다. 전방의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중립과 후진 말고 이렇게 D와 B 모드가 따로 있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러한 기어 방식을 채택을 간간히 하죠. 아무튼 일반적인 D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D 모드로 바꿨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D 드라이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는 저쪽 바로 이렇게 차가 나가고 여기서 페달을 떼면은 그냥 알아서 탄력 주행이 되고 그냥 이런 모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B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 칼럼식을 한번 딱 돌리면은 B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회생제동이 슥 하고 자연스럽게 개입이 됩니다. 엑셀을 밟고 여기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막히는 길에서 B 모드로 다니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발목의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살짝 아쉬운 느낌이 뭐냐면 요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ID5는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조정을 운전자가 못한다는 게 살짝 아쉽게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그냥 스탠다드하게 전기 모터가 쓱 하고 윈도우를 닫아주고 있습니다. ID5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이쪽에는 미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외부 소음이 막 엄청나게 잘 막아준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옆에 트럭 지나가면은 트럭 소리 잔잔하게 느껴지고 그 정도의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 포장된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땐 되게 로드 노이즈 조용하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시 옛날 포장된 도로, 크랙. 이런 데를 갔을 때는 노면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노면에서는 로드 노이즈가 크게 들리고 지금처럼 아주 실크실크한 로드에서 가면은 또 조용하고. 그러니까 ID5는 MVH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고급스러움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크랙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울려 퍼지고 시끄럽죠, 소음이. 그리고 진동도 사실 많이 내재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잔진동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이음새 구간,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는 의외로 승차감은 또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독일차, 메이드 인 저머니 차들이 노면의 피드백을 좀 다이렉트로 읽어주고 또 서스펜션이라든지 하체가 단단한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는 컴포트함을 지향을 해서 많이 풀어놓는 경우가 많긴 한데 ID5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타잖아요. 눈 감고 타면은 얘가 독일차인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요즘 대세에 맞춰서 편안하고 안락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어서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뭐 다리 이음새 구간, 둔턱 구간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승차감은 의외로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ID5의 가속 성능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요 위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뭐 요즘 차들은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은 막 클러스터 막 디자인부터 싹 바뀌어가지고 뭐 컬러고 뭐고 뭐 애니메이션이고 막 진짜 예쁘게 변하거든요. 근데 ID5는 내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내가 지금 무슨 모드로 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 아주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경쾌함과 파워풀함이 녹아 있습니다. 아, 이게 후륜구동 차량이거든요. 싱글 모터긴 하지만 후륜구동 차량이라서 뒷심,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인상적입니다. 뭐 대다수의 후륜구동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링 급하게 툭 밟아도 오, 토크감이 되게 기분 좋게 나타나요. 이게 토크가 또 너무 강력하게 되면은 휠 스핀이 나는 차량들도 있고요. 뭔가 이 헤드레스트와 머리가 박치기를 할 정도로 과하게 가는 전기차들도 굉장히 많은데 ID5는 내연기관 차들처럼 좀 자연스럽게 가속이 되면서도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즉각 토크감을 또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워요. 밸런스가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는 족족 바로바로 가속 피드백이 전해지면서 출력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잘 나가기는 하지만 소음들이 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윈드 노이즈도 그렇고 외부 소음들이 뭔가 하부에서도 그렇고 와일드하게 느껴지네요. ID5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86마력에 55.6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차들은 대다수가 출력 스트레스가 거의 없거든요. ID5도 동일합니다. 밟는 족족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치고 나가요. 너무 경쾌합니다. 너무 경쾌하고 특히나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했을 때 고속 직진 안정성이 인상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물컹하거나 컴포트한 하체를 가져가는 차량들이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속 직진 안정성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핸들을 막 확 잡게 되고 뭔가 좀 약간 동공을 좀 이렇게 딱 신경 써서 다니고 그렇게 되는 차들이 많은데요. ID5는 고속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고속 직진 안정성이 꽤 안정적이기 때문에 쭉쭉 달리고 싶습니다. 쭉쭉 달리고 싶어요. 근데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요즘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이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상 엔진 사운드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근데 ID5는 아쉽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밟아도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아, 내가 지금 고속으로 달려서 바람을 가르고 가고 있구나. 요 사운드 외에는 차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쵸? 아예 없어요. 이런 차도 요즘 거의 드문데 신기하네요. 자, 아직까지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동도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은 ID5는 ID4와 동일하게 뒤쪽에 리어 브레이크 방식이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ID4를 제가 시승차를 꽤나 많이 타고 다녔지만 제동력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긴 하거든요. 일상 영역 내에서는. 물론 랩타임을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트랙, 서킷 주행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드럼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디테일한 측정을 하면은 떨어질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들을 탈 때 일반 도로를 다니지 맨날 서킷을 가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ID4나 ID5 같은 경우는 트랙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10명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ID5는 덩치가 조금 더 크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2.1톤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치고는 뭐 엄청 무거운 것도 아니지만 가벼운 수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이제 속도를 감쇄를 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조금 깊게 밟아 보겠습니다. 뒤에 차 없어요. 브레이크 지금 되게 강력하게 밟았거든요. 물론 이게 막 랩타임을 측정하고 진짜 뭐 제로백 측정하고 이럴 때에는 당연히 디스크에 비해서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일반 도로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일반 도로에서 일상 영역 내에서는 사실
크게 부족함을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시 약간 간헐적으로 막히는 구간을 왔습니다. 이러니까 또 뭔가 브레이크 감도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전까지는 제가 완전 정차, 완전 신호 정차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차량 가격이 보조금을 다 받고 또 할인까지 받더라도 5,600만 원대의 차량입니다. 결코 싸진 않죠. 싸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라든지 세그먼트가 작은 혹은 저렴한 차들의 주로 적용이 되는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이 ID5에 들어갔다는 건 내가 실질적인 내돈내산하는 소비자였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드럼 브레이크가 일상 영역 내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요거를 디스크로만 바꿔줬어도 이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미묘하게 자꾸 이게 원가 절감인가 아닌가, 원가 절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스바겐 측에서는 이 ID4나 ID5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사용해서 일상 영역 내에서는 회생제동으로 감속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후륜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드럼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럼 방식을 사용하는 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른 제조사들도. 그래서 제가 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었다면은 당연히 이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으면 드럼 방식을 다 넣겠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요 리어 브레이크 방식을 디스크로만 바꿔줬더라도 판매율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형 ID5의 스티어링 조향 능력도 미안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성인식 기능이 미안. 죄송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ID5 이렇게 너무 크게 말했더니 이 음성인식이 인식을 해가지고 예? 부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그렇게 되네요. 당황스럽다 살짝.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구간이나 유턴 구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턴을 빠르게 해볼게요. 야, 근데 스티어링 휠 기업이 장난 아닌데? 솔직히 약간 오바를 보태자면은 바로 옆 차선으로 이렇게 슉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기민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차량들 중에서 그냥 스포츠카 같은 거 말고요, 슈퍼카 같은 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데일리한 차량들 중에서는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에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ID5의 선회 능력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안해, 이게 자꾸 음성인식에 반응을 해요. 미안, sorry. 야, 근데 생각보다 롤링이 조금 심하네요. 컴포트한 하체 때문에 지금처럼 선회 구간을 진행하게 되면은 독일 차치고는 롤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이게 휠이 20인치가 껴져 있잖아요. 휠에서 버텨주는 게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을 해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으로 해볼게요. 딱 틀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딱 핸들을 틀고 나면은 제가 핸들을 튼 쪽으로 차체가 좀 약간 요동치면서 밸런스가 살짝 무너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독일차 치고 뭔가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급조향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급조향을 했을 때 하중 이동이 많이 발생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발생이 되면서 일단 서스펜션이 너무 무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ID5하고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ID5로 펀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재미도 없을 뿐더러 차도 그렇게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야, 나는 이렇게 달리는 차 아니야. 나 그냥 편안하게 갈래. 라고 차가 막 소리를 질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을 좌측에 버튼들을 누르면은 세팅이 되고요. 모드, 셋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됩니다. 요거는 차선 보조까지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느껴볼게요. 갑자기 비가 오긴 하지만 지금 약간 코너 구간이거든요. 오, 나름 꽤 차선 중앙으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보조를 잘 해주고 있어요. 보조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차선을 벗어날 것 같으면은 이 사이드 미러 앞쪽에 보면은 이 검은 색깔 판넬이 있거든요. 여기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약간 미국 차를 탄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ID5가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자연어까지 학습이 가능한 ID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이 좀 더 발전된 게 들어가 있어서 실사용성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마침 또 이게 비가 왔다리 안 왔다리 해서 날씨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알려줘. 죄송하지만 정보가 부족합니다. 뭐야, 자연어까지 학습 가능하다며. 미안, sorry, 취소.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전화, 라디오 미디어, 에어컨 제어, 애미언트 등 이렇게 4가지만 세팅이 가능하네요. 약간 좀 음성 비서 기능이 일시 중지됩니다. 사실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대충 말해도 막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차가. 그리고 알아서 막 제어해주고. 근데 얘는 분명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타 브랜드에 비하면은 퀄리티가 글쎄요, 날씨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차가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물어볼까요? 다시 한번 누르고, 앰비언트 라이트 주황색으로 바꿔줘. 이제 색상이 설정되었습니다. 오, 주황색으로 바뀌었어. 요거는 또 잘해주네요. 그러니까 명령이 가능한 것들은 잘해주지만 그 이외에 애매한 것들은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조금 아쉽네요. 자,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83%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1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릭 컴퓨터상 전방에 내가 지금 전비가 얼마인지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ID5의 복합 전비는 5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쉽게도 거의 고속으로 주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트릭 컴퓨터상 5.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싱글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차들 중에서 덩치가 큰 차들을 제외하면은 보통 5km에서 잘 나오면 6km까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못 나오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 나오는 수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스탠다드한 느낌이네요. 짠! 이번에는 ID5 뒷자리에 탑승을 했습니다. 쿠페형 SUV 치고는 공간이 그래도 꽤 쾌적한데요. 현재 제 기준으로 레그룸은 그래도 한 뼘 반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크기가 ID4와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실내 공간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안 좋은 구간을 가면서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프로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ID5는 후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의 타이어가 조금 더 큰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조금 더 달라요. 아무튼 지금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노면 피드백을 좀 다이렉트로 읽어주는 편에 속합니다. 대다수의 독일차, 독일 태생의 차량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ID5는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패밀리카로 타기 위해서 하체를 컴포트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방직턱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오버 액션 한 거 아니고요. 노면의 피드백을 다이렉트로 읽어주는 하체에다가 컴포트함을 더 녹여내니까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의 통통거림이 뒷좌석에서는 좀 크게 다가오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막 불편하다, 못할 정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향점이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방식턱 넘어볼게요. 이게 전륜, 그러니까 1열에서는 꽤 편안한 하체를 지향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뭐 1열하고 멀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 1열 있습니다. 근데 뒷자리로 오니까 뒷자리가 이게 실내 공간을 위해서 리어 쪽하고 조금 가깝거든요. 바퀴하고. 그래서 그런지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둔턱 구간, 방직턱 구간 이런 데에서는 약간 오버 액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ID5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1열이 가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좌석인 것 같고 2열은 최대한 단거리 위주로 가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맨홀 구간을 진입을 했는데요. 의외로 또 하체 방음은 괜찮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오묘해요. 그 오각형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오각형이 전부 다 만족스러운 거 아니고 하나는 만족스러운데 하나는 조금 약간 부족하고 아쉬운 포인트가 있는 차량으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위쪽에 파노라마 글라스도 있고 또 에어벤트도 있거든요.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넣어놨는데 1열 좌석에도 약간의 이런 포켓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살짝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ID5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ID5의 에어백은 총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 최고 등급인 별 4개를 획득했습니다. 리콜은 고전압 배터리 소프트웨어 관련 한 건 있었어요. 자, 그래서 ID5 어떠냐? 유니크한 디자인과 함께 적절한 기본기를 가진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D5는 내년 26년에 단종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전기차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